자유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탁 트인 공간, 끊어진 쇠사슬, 혹은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모습 같은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한 감정적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는 흔히 외부적인 구속이나 강제 없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전적 정의 역시 이와 유사하게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로 설명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정의는 자유라는 복잡하고 풍부한 개념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철학자와 사회는 자유의 의미를 훨씬 더 깊이 탐구해왔습니다. 단순히 제약이 없는 상태를 넘어 우리는 무엇을 할 자유를 가져야 하는가? 자유는 왜 소중한가?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자유가 존재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자유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자유의 종류를 구분하며 자유와 책임의 관계, 자유의 한계, 그리고 현대 사회의 쟁점까지 다룰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는 단순한 부재의 상태를 넘어 인간의 의지와 선택,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기본적인 정의에서 출발하여 외부적 구속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의지란 무엇인지와 같은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앞으로 논의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와 같은 더 복잡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항상 인류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의 많은 경우 개인의 자유보다는 의무, 운명, 혹은 사회적 계급과 같은 가치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당시 자유는 종종 외세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도시의 독립과 같은 집단적 자유를 의미했으며 개인의 선택권이나 권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개인적 자유에 대한 강조는 17세기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사상가들은 이성, 개인의 권리, 그리고 기존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중시하며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적 변화는 이후 시민혁명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즉, 현대적 의미의 개인 자유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역사적 발전의 산물이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랜 투쟁과 사유를 통해 형성된 가치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소중함과 동시에 그 취약성을 깨닫게 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 추구를 명시적인 목표로 삼았던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혁명의 구호였던 자유, 평등, 박애는 구체제의 특권을 철폐하고 시민의 권리를 확립하려는 열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혁명 과정에서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천부인권으로서의 자유를 포함한 여러 기본권을 명문화하며 자유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 격변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유라는 이념이 가진 강력한 동원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자유와 인권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이후 여러 민주주의 운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혁명 이후 공포 정치와 같은 혼란은 자유를 구현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복잡성, 심지어 위험성까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자유의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으며 자유의 정의와 한계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혁명 당시에도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현대 자유주의 사상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그의 저서 자유로는 개인의 자유, 특히 사상과 토론의 자유가 인간의 진보와 행복에 필수적임을 역설했습니다. 밀은 단순히 정부의 폭정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견이나 관습이 소수의 개인에게 가하는 압력, 즉 다수의 폭정 또한 경계해야 할 중요한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밀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원칙으로 해악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사회나 국가는 개인의 자유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원칙은 이후 자유의 한계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밀의 사상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민주주의가 확산되던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맞서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을 보호할 강력한 철학적 논거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장은 오늘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쟁에서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밀과 같은 사상가들은 특정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정립하려 노력했으며 해악 원칙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 질서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구체적인 시도였습니다. 자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구분 중 하나는 이사야 벌린이 제시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입니다. 이 두 개념은 자유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주며 때로는 긴장 관계에 놓이기도 합니다. 소극적 자유는 다른 사람의 외부적 강제나 간섭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개인이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의 확보에 있습니다. 검열로부터의 자유, 자의적 체포로부터의 자유, 폭행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를 뻥 뚫린 도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는 도로 위에 장애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적극적 자유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의 근본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지배, 자율성, 그리고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조건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교육받을 자유, 건강관리에 접근할 자유, 정치에 의미 있게 참여할 자유 등이 있습니다. 앞선 비유를 사용하면 뻥 뚫린 도로 위를 실제로 달릴 수 있도록 자동차, 연료, 운전 기술을 갖추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 자유는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기회 제공과 같은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이라는 소극적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히 학문적인 것을 넘어 국가와 사회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반영합니다. 소극적 자유를 우선시하는 입장은 종종 제한된 정부를 선호하는 반면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은 기회와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국가 개입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정치 철학의 핵심적인 논쟁 지점을 드러냅니다. 한편 적극적 자유 개념은 그 자체로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벌린은 적극적 자유 개념이 자칫 온정주의적이거나 권위주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국가나 특정 집단이 개인의 진정한 또는 이성적인 자아를 자신들이 더 잘 안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실제 선택을 억압하고 더 높은 자유라는 명목하에 강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극적 자유를 논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경고입니다. 자유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요 영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적 자유, 투표권, 피선거권과 같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 집회의 자유, 정치 문제와 관련된 언론의 자유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통치의 핵심 요소입니다. 경제적 자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사용할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계약 체결의 자유, 기업 운영의 자유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과도한 규제로부터의 자유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양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강요 없이 자신의 신념과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내면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생각 자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종 절대적이거나 거의 절대적인 자유로 간주됩니다. 이는 미리 강조했던 지적 자유와 깊이 관련됩니다. 표현의 자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검열이나 처벌 없이 표현하고 공유할 자유를 의미합니다. 사상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외부로 표출되는 행위이므로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공개 연설, 글쓰기, 예술 창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자유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종 상호 연결되고 의존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 효과적인 정치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교육을 받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는 고립된 범주가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그물망과 같아서 한 영역에서의 자유 확보는 종종 다른 영역에서의 자유에 의존합니다. 자유의 그림자, 우리가 짊어진 책임. 불가분의 관계, 선택은 결과를 함축한다. 자유의 핵심적인 측면 중 하나는 그것이 책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자유는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험 공부를 할지 아니면 파티에 갈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 그 결과로 받게 되는 성적에 대한 책임도 자신에게 있습니다. 행동을 선택할 자유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직업, 건강 등 개인적인 삶의 영역은 물론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나 투표 행위와 같은 사회적, 정치적 삶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윤리적 고려, 타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다른 사람의 코앞에서 끝난다는 유명한 말처럼 나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공존해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자유의 행사는 자신의 행동이 공동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해악이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넘어 자유로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서로에게 지는 의무, 즉 시민적 의무나 사회적 책임감을 인식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공리주의나 의무론과 같은 다양한 윤리적 틀은 이러한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사고할지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자유와 책임의 연결은 단순히 나를 내버려두라는 식의 순수한 소극적 자유의 관점만으로는 기능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결과를 인정하고 직접적인 해악을 피하는 것 이상의 자기 절제나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유에 대한 이해의 윤리적 차원을 통합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사회적 공존은 서로의 길을 방해하지 않는 것 이상을 요구하며
우리 선택의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책임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자유에 따르는 책임의 범위는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책임은 오직 우리의 행동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결과에만 국한될까요? 아니면 환경 파괴나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이나 시스템적 문제에까지 확장될까요? 심지어 도움이 필요한 타인을 도울 책임까지 포함하는 것일까요? 특히 상호 연결된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질문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은가? 앞서 존 스튜어트 미래 해악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이 원칙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한 이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입니다. 해악 원칙은 자유 제한의 기준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목표를 가집니다. 이 원칙 덕분에 인기가 없거나 비주류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무엇이 해악을 구성하는가? 물리적 피해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정서적, 경제적 피해나 단순한 불쾌감도 포함되는가? 누가 해악 여부를 판단하는가? 해악은 얼마나 직접적이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혐오 발언은 그 자체로 해악인가? 아니면 폭력을 직접적으로 선동하는 경우에만 제한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논쟁은 해악 원칙 적용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해악의 정의가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이 원칙은 명확한 답을 제공하기보다는 논쟁의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상의 혐오 발언 규제나 콘텐츠 조정과 같은 현재 진행형 논쟁들은 이러한 본질적인 모호성을 잘 보여줍니다. 법적, 사회적 한계. 법률은 해악 원칙과 같은 원리에 기반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공식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 폭행, 사기 등을 금지하는 법은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교통법규는 안전을 위해 운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직접적인 해악 방지 외에 다른 이유로도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온정주의. 개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성인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미래 원칙과 종종 충돌하여 논란이 됩니다. 공공질서 보호. 비상사태 시 집회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권리 간의 균형.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권,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처럼 서로 다른 정당한 권리가 충돌할 때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제한 외에도 비공식적인 사회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사회적 규범, 에티켓, 동료 집단의 압력 등은 법적 강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며 때로는 법률만큼이나 강력하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리 우려했던 다수의 폭정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제한이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은 자유가 국가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의해서도 제약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개인의 자유를 형성하는 힘에 대한 보다 완전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한계의 필요성.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만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이 합리적으로 보호받는 안정적이고 기능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균형점을 찾는 것, 즉 해악과 무질서를 최소화하면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과 방식은 사회마다, 시대마다 끊임없이 논의되고 재조정되는 과제입니다.